미국에서 일하는 모든 외국인 기술자들은 비자 연장을 위해 10만 달러를 내야 한다. 미국을 위해 투자한 한국도 포함입니까? 한국도 돈을 내지 않으면 여기 있을 자격이 없다. 이 충격적인 말은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세계 각국 기자들이 몰려있던 자리였고 수많은 카메라가 번쩍이는 가운데 나온 공식 발표였습니다. 그날 회의실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마치 세상을 흔드는 벼락 같은 말이었죠. 10만 달러라니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기술자를 가르는 장벽, 돈 없으면 떠나라 하는 명령이었어요. 동맹국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한국마저 포함된 것이었죠. 처음엔 미국 관리들은 의기양양했습니다. 이제야 우리가 누가 주인인지 보여주는 거야. 그들의 얼굴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한국 기업들이 돈을 내고 남게 해달라고 애원할 거라 믿었던 겁니다. 그게 미국이 가진 힘이라고 착각했죠. 하지만 기자들의 질문은 달랐습니다. 삼성이 정말 낼까요? 현대가 떠나면 어떻게 되나요? 한국은 충성심을 지킬까요? 워싱턴의 하늘은 흐렸고 사람들의 속내도 흐릿했습니다. 모두가 불안하게 속삭였죠. 이게 정말 현명한 결정일까? 역풍 맞는 건 아닐까? 그러나 그 순간 미국은 몰랐습니다. 진짜 힘은 돈이 아니라는 것을, 진짜 힘은 신뢰에서 나온다는 것을, 존중이 없는 동맹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의 발표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진짜 힘을 세상 앞에 드러내는 불꽃이었어요. 돈으로 흔들릴 거라 믿었던 한국, 그러나 한국은 약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강했습니다. 왜 이 작은 나라가 전 세계를 뒤흔드는 힘을 가진 걸까요? 지금부터 미국을 충격에 빠뜨린 한국의 진짜 힘. 그 숨겨진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다니엘 브룩스였어요. 저는 미국 워싱턴 DC 바로 권력의 중심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제 직업은 미국 국무부 소속 자문관이었고 세계 공급망을 담당하고 있었죠. 전 세계의 물건, 기계, 기술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살펴보는 일이었어요. 겉보기엔 제가 무역의 미래를 꿰뚫고 있다는 사람이었죠. 솔직히 말하면 저는 모든 걸 안다고 생각했었어요. 세상은 단순하다고 믿었었죠. 미국이 항상 1등이고 유럽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중국과 일본도 힘이 있었죠. 그런데 한국은요? 제 눈에는 그저 지도 위 작은 점에 불과했었어요. 휴대폰, TV, 자동차, 반도체 같은 걸 만드는 나라 하지만 그마저도 우리가 허락해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여겼었어요. 저는 한국이 약하다고만 생각했었습니다. 사람들이 진지하게 한국을 언급하면 저는 웃곤 했었어요. 회의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었죠. 한국은 우리한테 의존하고 있어요. 미국 시장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제 믿음이었어요. 돈이 힘이라고 믿었고 크기가 곧 강함이라고 믿었었죠. 저는 신뢰 같은 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었어요. 어느 추운 1월 아침이었어요. 제가 백악관 브리핑룸으로 들어갔을 때 하얀 벽과 황금빛 커튼이 드리운 창문이 보였어요. 기자들의 카메라는 이미 연신 셔터를 누르고 있었고 제 주변에는 노트북과 서류철을 펼쳐놓은 관리들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 긴장한 채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 상무장관이 들어왔어요. 안경을 고쳐 쓰고 서류를 내려놓더니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말은 망치처럼 무겁게 내려왔어요. 오늘부로 그가 말했어요. 미국에서 일하는 모든 외국인 기술자들은 비자 연장을 위해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심지어 동맹국 한국도 포함됩니다. 순간 방 안은 얼어붙었어요. 여기저기서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고 몇몇은 속삭였어요. 10만 달러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어요. 그건 벽이었고 돈 내지 않으면 여기 있을 자격이 없다는 말과 같았죠. 처음에 저는 자부심을 느꼈었어요. 의자에 몸을 기댄 채 이렇게 생각했죠. 이게 바로 힘이지. 세상에 누가 주인인지 보여주는 거야. 저는 한국 기업들이 허겁지겁 돈을 내고 기술자들이 남게 해달라고 애원할 거라 상상했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믿었죠. 미국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을 거라 여겼습니다. 저는 씩 웃으면서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제 알게 되겠지. 한국은 강하지 않아. 결국 굽히게 될 거야.
그게 제가 스스로에게 들려주던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그 순간만큼은 정말로 그렇게 믿고 있었죠. 하지만 장관의 말이 나라 안팎으로 퍼져나가자 이상한 기류가 흘렀어요. 모두가 박수치며 기뻐한 게 아니었죠. 앞줄에 앉아있던 한 여성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이게 정말 현명한 결정일까요? 우리 공장은 어떻게 되죠? 다른 관리도 낮게 말했어요. 이거 오히려 역풍 맞을 수도 있어. 저는 그들의 말을 무시했었어요. 제 눈엔 이게 완벽한 전략이었거든요. 신뢰는 약한 사람들이 쓰는 말이라고 생각했었고, 존중은 받는 것이지 주는 게 아니라고 믿었어요. 파트너십. 그건 그냥 사업일 뿐이었고 사업은 곧 돈이라고 여기고 있었죠. 회의가 끝나고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회색 하늘 아래 기자들이 몰려와 소리쳤습니다. 삼성이 낼까요? 현대가 철수하나요? 한국은 충성심을 지킬까요? 저는 그들을 밀치듯 지나가며 속으로 답했어요. 당연히 남을 거라고. 당연히 낼 거라고. 한국은 우리 없이는 버틸 수 없다고 말이죠. 그날 밤 제 사무실 창밖으로 워싱턴의 불빛이 번쩍이고 있었어요. 강하고 자랑스러운 도시의 모습이었죠. 저는 스스로에게 다시 말했어요. 한국은 강하지 않아. 한국은 약해. 미래는 우리 거야. 그런데 마음 한구석이 어쩐지 불편했어요. 처음으로 조용한 속삭임 같은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혹시 내가 틀린 건 아닐까? 한국이 내가 아는 것보다 더 큰 힘을 가진 건 아닐까? 기술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신뢰로 세워지는 건 아닐까? 저는 머리를 흔들며 그 생각을 밀어냈어요. 아니야. 한국은 결코 떠나지 않아. 그들은 우리한테 필요해. 그때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바로 제 인생의 가장 큰 배움이 시작된 날이었어요. 한국은 약하지 않다는 걸, 진짜 힘은 신뢰라는 걸, 그리고 존중 없이는 파트너십도 기술도 미래도 없다는 걸 알게 되는 날이었죠. 백악관 그 방에서의 발표는 미국의 힘을 보여주려는 자리였지만 사실은 전 세계의 한국의 진짜 힘을 드러내는 불꽃을 지핀 순간이었습니다. 몇 주 뒤 저는 애리조나로 출장을 갔었어요. 끝없이 펼쳐진 사막, 붉은 바위와 모래, 그리고 겨울에도 피부를 태울 만큼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고 있었죠. 그 메마른 땅 한가운데에 이상한 건물이 서 있었어요. 은빛과 흰색이 빛나는 거대한 건물이었는데 햇빛을 받아 마치 우주선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곳은 미국의 큰 자존심이 담긴 자유반도체 프로젝트였어요. 워싱턴의 사람들은 모두 이 공장이야말로 우리가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증거가 될 거라고 말했었죠. 미국 기술의 미래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들 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전혀 다른 세상에 발을 디딘 기분이었어요. 공기 자체가 차갑고 깨끗했었죠. 저는 온몸을 덮는 흰색 작업복을 입고 고글과 장갑까지 착용해야 했습니다. 안쪽에는 엄청난 기계들이 서 있었고 낮게 울리는 소음과 푸른빛, 초록빛이 여기저기에서 깜박이고 있었어요. 거대한 로봇의 심장 속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었죠. 그런데 가까이 들여다보니 놀라운 사실이 보였어요. 그 기계를 다루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미국인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상당수가 한국에서 온 삼성의 기술자들이었죠. 그들은 조용히 움직이며 세세한 부분을 점검하고 버튼을 조정하고 기계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있었어요. 그 중심에는 그들의 리더 박서준 박사가 서 있었어요. 키가 크지도 않았고 목소리를 크게 외치며 지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모두가 그의 움직임을 따라가고 있었어요. 그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거나 손을 가볍게 들기만 해도 기술자들은 곧바로 알아듣고 움직였죠. 저는 시끄럽고 잘난 체하는 사람을 예상했었어요. 하지만 그는 정반대였어요.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지휘자처럼 차분하고 담담했죠. 그의 눈빛은 기계를 따라다니며 마치 기계의 숨소리까지 읽어내는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 저는 우연히 대화를 듣게 되었어요. 미국인 관리자 중 한 명인 사라가 다급한 얼굴로 박 박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걱정으로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서준,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팀원들 비자가 몇 주 안에 끝나요. 정부는 수백만 달러를 요구하고 있어요. 이건 불가능해요. 하지만 박 박사는 화를 내지도 않았고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낮게 말했죠. 기술은 단순히 돈이 아닙니다. 기술은 신뢰입니다. 신뢰가 없으면 기계도 멈추게 됩니다.
저는 속으로 거의 웃을 뻔했어요. 신뢰? 기계가 무슨 신뢰를 신경 쓰나. 숫자만 따르는 게 기계인데 왜 저런 말을 하지? 그렇게 생각했었죠. 하지만 사라는 웃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의 말을 진지하게 듣고 있었어요.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제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를 이해한 듯한 표정을 지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계속 지켜봤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단순히 버튼을 누르는 게 아니었어요. 마치 가족처럼 움직였어요. 누군가가 작은 소음을 발견하면 다른 사람은 전선을 확인했고 또 다른 사람은 숫자를 기록했죠. 그들은 서로를 완전히 신뢰하고 있었어요. 한 번은 젊은 한국 기술자가 실수를 했어요.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얼어붙었죠. 하지만 박 박사가 다가와 어깨에 손을 얹고 한국어로 몇 마디를 건넸어요. 그러자 그 젊은 기술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심호흡을 하고 문제를 바로잡았죠. 기계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계속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 장면을 본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신경을 쓰는 걸까? 왜 사소한 것도 생명처럼 다루는 걸까? 저에게 기술은 늘 이익과 시장 계약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기술은 그 이상이었어요. 뭔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듯 했죠. 공장에서 나오던 길 저는 사라에게 물었어요. 정말로 그들이 돈을 낼 거라고 생각합니까? 기술자 한 명당 10만 달러라니 말도 안 되잖아요. 결국 떠날 겁니다. 사라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만약 그들이 떠나면 큰일이에요. 다니엘, 당신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에겐 기계가 살아있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못 보는 걸 봅니다. 그들이 없으면 이곳은 오래 버티지 못할 겁니다. 그녀의 말이 제 머릿속에 남았어요. 하지만 저는 애써 떨쳐내려 했습니다. 아니야. 우리에겐 매뉴얼이 있어. 우리에겐 돈이 있어. 그들이 떠나면 다른 사람을 고용하면 돼. 여긴 미국이야. 우리는 언제나 길을 찾는다.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죠. 하지만 마지막으로 공장을 돌아봤을 때 홀로 서 있는 박 박사가 보였어요. 하얀 작업복이 불빛에 반짝이고 있었죠. 그는 웃지도 않았고 화난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흔들림 없는 모습으로 서 있었는데 마치 제가 알 수 없는 진실을 품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불안이 밀려왔어요. 인정하기 싫었지만 제 마음 한켠에서는 사라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었어요. 어쩌면 기술은 정말 돈만이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기술은 신뢰였을지도요. 그리고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 미국은 지금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느껴졌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오자 사람들은 여전히 그 비자 규정을 마치 체스의 묘수처럼 떠들고 있었어요. 관리들은 복도를 오가며 이렇게 말하고 있었죠. 이번 조치로 한국은 돈을 낼 수밖에 없어. 떠날 수는 없어. 그들은 우리를 필요로 해. 저도 그 말을 따라 반복했었어요. 믿고 싶었죠. 하지만 애리조나에서 박서준 박사가 했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기술은 신뢰입니다. 신뢰가 없으면 기계는 멈춥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었어요. 하지만 공장 안에서 차분히 서 있던 그의 모습이 머릿속에 계속 남아 있었어요. 그는 두려움 없이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사람처럼 보였었죠. 그게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한편 태평양 건너 서울에서는 일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저는 매일 아침 보고서를 읽었죠. 유리로 둘러싸인 삼성본사 건물 안 임원들이 긴 회의 테이블에 앉아 차트와 숫자가 빼곡히 담긴 화면을 보며 격렬하게 논쟁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결정을 내리고 있었죠. 누출된 한 보고서의 문장은 제 속을 서늘하게 만들었어요. 미국에 남는다면 비용은 수억 달러가 될 것이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돈이 아니다. 진짜 문제는 신뢰다. 미국은 언제든 규칙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존중도 없고 안정성도 없다. 또다시 그 단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신뢰. 그림자처럼 저를 따라붙고 있었죠. 임원들은 밤늦게까지 논쟁을 이어갔어요. 일부는 미국에 남아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미국 시장은 떠날 수 없어. 너무 크고 너무 중요해. 하지만 다른 이들은 반박했죠. 우리를 언제든 교체 가능한 부품처럼 대하는 나라에 왜 남아야 합니까?
왜 여기 평택에 짓지 말아야 합니까? 수만 개의 일자리를 청년들에게 줄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의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머릿속에 그려봤어요. 긴 테이블, 지친 얼굴들, 반쯤 비워진 커피잔, 창밖으로 빛나는 서울의 불빛. 그리고 마침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삼성은 미국에 대한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수십억 달러를 평택에 투자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보고서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 역시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었죠. 원래는 미국에 거대한 배터리 공장을 세우려 했었지만 제 책상 위에 또 다른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바로 헝가리 정부가 그들에게 보낸 편지였어요.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유럽으로 오십시오. 세금 감면, 무상부지, 숙련된 인력,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정치적 안정성과 신뢰를 드리겠습니다. 그 단어가 또다시 튀어나왔어요. 신뢰. 현대와 LG 임원들은 선택지를 두고 고민했어요. 불안정한 규칙과 싸우며 미국에 남을 것인가, 아니면 헝가리로 가서 진정한 파트너 대우를 받을 것인가. 답은 곧 분명해졌어요. 몇 주 만에 이런 헤드라인이 터져나왔습니다. 현대 미국 프로젝트 중단 후 헝가리로 이동. LG 유럽의 새로운 기가팩토리 발표. 삼성 평택 클러스터의 대규모 추가 투자. 세상은 충격에 빠졌어요. 텔레비전 뉴스 진행자들은 이렇게 물었죠. 미국이 기술 분야에서 가장 큰 동맹을 이룬 것인가? 투자자들은 이걸 전환점이라고 불렀고 주식시장은 흔들렸으며 정치인들은 격렬히 싸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워싱턴의 많은 이들은 여전히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회의 자리에서 제 주위 사람들은 말했죠. 그들은 돌아올 거야. 항상 돌아왔잖아. 한국은 혼자 설 만큼 강하지 않아. 저도 고개를 끄덕이고 싶었어요. 그렇게 믿고 싶었죠. 하지만 애리조나에서 봤던 장면이 자꾸 떠올랐어요. 한국 기술자들은 약해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흔들림 없고 단단해 보였죠. 그들은 서로를 신뢰하고 있었고 리더를 존중했어요. 그리고 이제 기업들마저 같은 힘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저는 미래라는 단어를 떠올렸어요. 누가 그 미래를 가질까? 새로운 벽과 수수료로 옛 권력을 붙잡으려는 미국일까? 아니면 신뢰와 파트너십으로 대담하게 나아가는 한국일까? 처음으로 저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날 밤 책상 위에 앉아 보고서를 들여다봤어요. 글자들이 흐려졌지만 메시지는 분명했어요. 한국은 선택을 했습니다. 남기 위해 애원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스스로 길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저는 차마 입 밖에 낼 수 없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어쩌면 정말로 한국은 약하지 않았던 거예요. 한국의 진짜 힘이 이제 막 드러나고 있었던 거예요. 마침내 한국 기술자들이 애리조나를 떠나는 날이 찾아왔어요. 그 아침 저는 자유반도체 프로젝트 공장으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사막의 하늘은 잿빛 구름으로 무겁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평소라면 햇빛에 반짝이며 요새처럼 보이던 공장이었는데 그날은 피곤하고 텅 빈 모습처럼 보였죠. 안으로 들어가자 복도에는 상자들이 쌓여 있었고 노트북은 닫혀 있었어요. 사물함도 텅 비어 있었고 한국 기술자들은 흰 작업복을 가방에 넣고 있었죠. 그들의 얼굴은 화난 것도 슬픈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차분했어요. 이미 결정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표정이었죠. 박서준 박사는 팀원들과 함께 서 있었어요. 그들은 조용히 움직이며 짧게 한국어로 말을 주고받고 있었죠. 제가 모든 말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분위기는 느껴졌어요. 혼란이 아니라 질서였고 그들은 품위 있게 떠나고 있었죠. 떠나기 전 그들이 건넨 것은 수천 쪽의 매뉴얼이었어요. 두꺼운 바인더에 숫자, 도표, 지침이 빽빽하게 담겨 있었죠. 한 미국 기술자가 그 두꺼운 문서를 보더니 긴장된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그래도 매뉴얼은 있잖아. 우린 괜찮을 거야. 그때 근처에 있던 네덜란드 회사의 독일인 전문가 클라우스 슈미트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회색 콧 수염이 미세하게 움직이며 그가 말했죠. 매뉴얼은 악보일 뿐이요. 지휘자 없이는 오케스트라는 연주할 수 없어. 박 박사가 바로 지휘자였소. 그 말은 제게 경고처럼 다가왔어요. 하지만 미국인들은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에 가려 너무 확신에 차 있었죠. 그날 밤 공장은 미국 기술자들의 손에 맡겨져 돌아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게 정상으로 보였어요. 기계는 윙윙 소리를 내며 돌아갔고 불빛은 반짝였고 사람들은 자신만만하게 움직였죠. 몇몇은 농담까지 했습니다. 봐라, 그들 없이도 되잖아. 우린 할 수 있어. 하지만 이틀 뒤 모든 게 바뀌었어요. 아침 일찍 전화를 받았어요. 다니엘, 지금 당장 오는 게 좋겠어. 도착했을 때 경보등이 붉게 깜박이고 있었어요. 비행기보다 비싼 거대한 노강 장비 하나가 흔들리고 있었죠. 화면에는 작은 오류 코드가 떴는데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기계는 완전히 멈춰버렸어요. 매뉴얼 확인해.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은 두꺼운 바인더를 한 장씩 넘겼지만 그 코드가 보이지 않았어요. 아무도 방법을 몰랐어요. 시간이 흘렀고 또 다른 기계가 멈췄습니다. 그 다음 또 다른 기계도 멈췄어요. 저녁 무렵이 되자 생산 라인의 절반이 멈춰 있었어요. 한때 일정한 윙윙거림으로 가득했던 공장은 깊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그 정적은 마치 사막이 공장을 통째로 삼켜버린 것처럼 무거웠어요. 저는 통제실 안에서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고함치고 전화는 끊임없이 울렸고 관리자들은 당황하며 오갔습니다. 한 젊은 기술자가 주먹으로 탁자를 치며 소리쳤어요. 이건 말도 안 돼. 우리는 매뉴얼대로 다 했다고. 그 순간 저는 클라우스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지휘자 없이는 오케스트라는 연주할 수 없어. 매뉴얼은 작은 차이를 알려주지 않았어요. 기계가 거의 부서지기 직전에 내는 소리, 모터가 손길을 필요로 할 때의 진동, 오류가 뜨기 전에 무엇을 먼저 점검해야 하는지에 대한 직감. 그 모든 지식은 종이에 담겨 있지 않았어요. 그것은 한국 기술자들의 머리와 손에 담겨 있었죠. 하지만 그들은 떠나 있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진짜 두려움을 느꼈어요. 거대한 배가 천천히 가라앉는 걸 지켜보는 듯 했죠. 수십억 달러, 수년의 노력, 그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스스로 밀어낸 사람들 때문에 말이에요. 그날 밤 가슴이 두근거리는 채로 차에 올라탔어요. 사막은 고요했고 머리 위에 별빛은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다시 박 박사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기술은 신뢰입니다. 신뢰가 없으면 기계는 멈춥니다. 그리고 이제 기계들은 멈춰버렸습니다. 공장이 멈춰선 그날 밤 저는 도무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사무실에 앉아 어두운 창문만 바라보고 있었죠. 창문에는 워싱턴의 불빛이 비쳤지만 제 눈에는 실패만 보이고 있었어요. 자유반도체 프로젝트에 수십억 달러가 들어갔었어요. 우리는 미국 국민들에게 이 공장이 미래를 지켜줄 거라고 약속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고요했어요. 부서지고 얼어붙고 멈춰 있었죠. 기계는 움직이지 않았고 매뉴얼은 아무 쓸모도 없었어요. 그리고 한국 기술자들, 우리의 최고의 엔지니어들은 떠나 있었어요. 제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왔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자꾸 박서준 박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기술은 신뢰입니다. 신뢰가 없으면 기계는 멈춥니다. 그가 옳았어요. 그리고 제가 틀렸던 거였죠. 결국 새벽 2시가 되었을 때 저는 전화를 집어들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서울 삼성 사무실 번호를 눌렀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신호가 가더니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세요? 박 박사였어요. 한국에서는 대낮일 텐데 그는 여전히 차분하게 들렸어요. 박 박사, 저예요. 다니엘 브룩스입니다. 저는 서둘러 말했어요. 부탁드립니다. 들어주세요. 우리는 당신이 필요해요. 공장이 무너지고 있어요. 대통령이 비자 수수료도 취소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더 많은 돈도 드리겠습니다. 심지어 사과도 하겠습니다. 제발 돌아와 주세요.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박 박사가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었어요. 브룩스 씨, 한국은 약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신뢰로 세우기 때문에 강한 겁니다. 당신들은 우리에게 10만 달러의 청구서를 보냈지만 진짜 메시지는 이거였습니다. 당신들은 파트너가 아니다. 당신들은 언제든 대체 가능하다. 신뢰는 한번 깨지면 돈으로는 고칠 수 없습니다. 그의 말은 제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어요. 저는 간신히 침을 삼키며 말했죠. 하지만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합의도 만들 수 있고 한국과 미국 양쪽에서 함께 지를 수도 있어요. 당신들은 너무 중요해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잠시 그는 받아들일 것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곧 단호히 말했어요. 진짜 파트너십은 돈이 아닙니다. 진짜 힘은 존중에서 나옵니다. 존중이 없으면 신뢰도 없고 신뢰가 없으면 파트너십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한국에서 새로운 미래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 기술자들이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저는 절박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박 박사, 당신이 돌아오지 않으면 이 공장은 무너질 겁니다. 미국은 이 경쟁에서 무너질 겁니다. 제발 우리가 함께 만들었던 것을 생각해 주세요. 그는 잠시 멈췄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는 분명 함께 무언가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존중 대신 두려움을 선택했고 신뢰 대신 통제를 선택했습니다. 이제 결과를 마주해야 합니다. 한국은 약하지 않습니다, 브룩스 씨. 우리는 강합니다. 우리는 당신들 없이도 우리의 미래를 지를 겁니다. 그리고 그는 전화를 끊었어요. 또 끊긴 소리가 제 귀에 메아리 쳤습니다. 저는 여전히 손에 전화를 쥔 채 얼어붙어 있었어요. 제 경력에서 처음으로 저는 진짜로 작게 느껴졌습니다. 자존심도 자신감도 미국의 힘을 믿던 확신도 모두 공허하게 느껴졌어요. 우리는 돈으로 충성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었고 규칙으로 존중을 강요할 수 있다고 믿었었죠. 하지만 우리는 틀렸습니다. 저는 의자에 몸을 기댄 채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어요. 애리조나에서 가족처럼 일하던 한국 기술자들이 떠올랐습니다. 서로 말하지 않아도 신뢰하며 움직이던 그들의 모습. 그것이 바로 힘이었어요. 크기도 아니었고 돈도 아니었죠. 신뢰, 존중, 진짜 파트너십. 저는 속삭이듯 처음으로 이렇게 인정했어요. 한국은 약하지 않다. 한국은 강하다. 그 순간 저는 미래가 이미 변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제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막을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다음 날 아침 자유반도체 프로젝트 공장은 마치 묘지 같았어요. 기계들은 조용히 서 있었고 반짝이던 불빛은 모두 꺼져 있었죠. 한때 건물을 가득 채우던 윙윙거림은 사라지고 무거운 정적만 남아 있었어요. 공장 정문 밖에는 기자들이 몰려 있었어요. 그들의 목소리가 복도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소리쳤죠. 수십억 달러가 허공으로. 신뢰는 무너졌다. 과연 미국이 기술을 계속 이끌 수 있을까? 헤드라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어요. 미국 기술 회사들의 주식이 폭락했고 투자자들은 새로운 단어를 속삭였죠. 아메리칸 리스크. 그것 말 그대로 미국을 믿는 것이 위험하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통제실에서 머리를 감싸진 채 앉아 있었어요. 몇 주 전만 해도 자신만만했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한국은 우리를 필요로 할 거라고 결코 떠나지 못할 거라고 믿었었죠. 하지만 지금 저는 얼마나 틀렸는지 똑똑히 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애리조나의 우리 공장이 멈춰선 동안 바다 건너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한국에서는 평택의 새로운 건설 현장이 생중계로 비춰지고 있었어요. 강철빔들이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고 크레인들이 거대한 장비를 들어 올리며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었어요. 수천 명의 젊은 기술자들이 땅에 서서 박수치며 환호하고 있었죠. 새로운 반도체 클러스터가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에너지와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기자들은 이것이 세계 최대의 반도체 중심지가 될 거라고 보도했죠.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와 존중으로 세워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헝가리에서도 새로운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유럽 지도자들과 한국 경영진이 함께 서서 악수를 나누고 웃고 있었죠. 그들의 연설에는 한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었어요. 파트너십. 저는 채널을 돌려가며 보고 있었어요. CNN, BBC 그리고 미국의 지역 뉴스까지. CNN 헤드라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미국은 신뢰를 잃었다. 한국은 미래를 얻었다. BBC는 이렇게 보도했어요. 한국은 기술이 두려움이 아니라 존중 위에 세워진다는 것을 보여줬다. 한 문장 한 문장이 제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어요. 세상은 변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더 이상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이제 선두에 서고 있었어요.
규칙의 일부가 아니라 규칙을 만드는 나라가 되고 있었죠. 그날 저녁 저는 애리조나 사막으로 나왔어요. 붉고 금빛으로 물든 노을이 하늘을 채우고 있었지만 제 뒤에 공장은 죽은 듯이 서 있었어요. 실패를 상징하는 기념비 같았죠. 그제야 저는 진짜 힘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돈이 아니었어요. 다른 일을 억지로 따르게 하는 것도 아니었고 두려움도 아니었죠. 진짜 힘은 신뢰였어요. 진짜 힘은 존중이었어요. 진짜 힘은 파트너십이었어요. 그리고 한국은 그것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어요. 나중에 제가 한 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강연을 할 기회가 있었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제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고 배운 교훈인지 알리고 싶었죠.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기술은 단순히 기계가 아닙니다. 기술은 사람입니다. 파트너십은 돈이 아닙니다. 파트너십은 존중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약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강합니다. 학생들은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고 제게 찾아온 깨달음이 그들의 마음에도 스며드는 게 보였어요. 저는 마지막에 경고와 희망을 함께 전했어요. 한 번 깨진 신뢰는 다시 세우기 가장 어렵습니다. 미국은 그걸 너무 늦게 배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대는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존중과 신뢰로 세운다면 여러분의 미래는 강할 겁니다. 자리를 떠나며 저는 다시 한번 박서준 박사의 말을 떠올렸어요. 처음부터 그가 옳았던 거예요. 기계는 돈만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사람으로, 협력으로, 믿음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기계는 신뢰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제 온 세상이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다음 주에는 더욱 가슴 뭉클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이메일 주소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사연이 채택되는 분들께는 저희가 감사의 마음을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